네, 본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포럼의 전체 의제에 대한 기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위험사회와 제2근대를 향한 ESG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진 교수님은 중민재단 이사장,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이시고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와 중국 베이징 대학 초빙 교수,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 제10대 한국정신문 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신 사회학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명하신 의원님들의 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고 또 배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부분들을 미리 앞서서 정리도 해주시고 또 주문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백한데 저는 경영학 잘 모릅니다. 또 ESG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오늘 대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위험사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비판이론을 전공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2010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민재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 바로 위험사회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현재 미중유의 굉장히 고단위의 압축적인 또는 복합적인 위험사회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위험사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사회학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냥 우리는 위험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2근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미약하나마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위험사회와 제2근대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이 가운데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특히 ESG, 말하자면 기업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또는 보다 보편적인 윤리에 의한 기업 경영, 이런 것이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같은 현상이라 하더라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은 또 세상은 좀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고 있는 위험사회와 제2근대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이 학회의 화두를 좀 풀어달라, 이런 주문이 저한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위험사회와 제2근대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좀 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해놓은 것이고, 이 부분을 좀 간략히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면서 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만 써자.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저자로 하나? 오케이. 제가 앞으로 할 주제는 대충 이와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근대를 향한 ESG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 4번째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동안 이 산업사회를 성공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앞만을 보고 계속 정말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력 투구해 왔고 많은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거둔 어마어마한 성취의 이면에서 또한 엄청난 위험이 다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누적되었고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우리 사회에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화재 생기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유동성 금융위기가 오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위험사회로 진입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위험사회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사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근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이 거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밝은 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 그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자기 파괴적인 결과가 누적되는 겁니다. 이 용어가 매우 핵심적입니다. 근대성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외형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서 자기 파괴적인 부작용이 또한 누적된다. 이 자기 파괴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떠오르는데 그냥 그 기본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기업을 중심으로서 이야기했을 때 그동안 기업은 다른 것 다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는 주주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장 한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율적인 조직으로 우리는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발전해 가면서 기업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한 측면에서는 생태 환경의 파괴로 드러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관계의 파괴로 드러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어떤 병리 현상이 성공의 이면에서 누적되어서 증가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깥으로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바깥으로 전가시킨 다양한 코스트죠. 또는 위험이죠. 부담이죠. 이것을 이제 기업 내부로 내부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략.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그것의 기본 요소이고 그렇게 기업이 바깥으로 그냥 내밀어 버렸던 이건 내가 모르고 우리는 우리 목적만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질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생태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기업 스스로 이제 추스리려고 하고 사회에 맺히는 부정적인 영향, 공동체 파괴 이것을 스스로 기업 내부가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제2근대의 기본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이 제2근대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썼습니다. 제2근대로 가는 힘은 크게 보아서 단순화시키자면 한쪽은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은 다시 말하자고 하면은 위험사회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환멸, 고독, 실패,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체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 굉장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시민의 안전이 그야말로 무너지는 이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따라서 이걸 탈피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밀어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밀어내는 요인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말하자면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끌어당기는 요인이 또 강해야지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ESG 즉 기업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 또는 사회적인 책임 기업 경영의 윤리적인 보편 윤리적인 차원 이 차원을 우리가 도입해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또는 좀 더 좀 드라마틱한 표현을 얘기한다면 기업이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양산한 파괴적인, 환경 파괴적인, 사회 파괴적인, 공동체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드디어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변화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근대에 관한 이런 도표들을 제가 참고로 준비했는데요. 10가지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 과연 미안합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 지구적 위험 사회에서 한국의 위험적인 복합적인 위험 사회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끌어당기는 요인이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고 미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 7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근대라고 하는 파라다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2근대라고 하는 파라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로 제가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지 이런 큰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ESG, 기업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 또는 사회적인 책임, 다시 말씀드려서 또 기업 경영에 관한 보편 윤리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큰 스케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근대적 자본주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학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 있는 스펙 라셔널리테트, 목적 합리성 또는 수단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서 결국 성과가 나면, 이윤이 창출되면 그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조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런 목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 기업이고, 따라서 이런 합리성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내걸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단 이게 엄청나게 참 굉장히 패권적이고 지배적인 현상이지만, 이 단점에서 얘기했듯이 의도치 않았지만 파괴적인, 생태 파괴적인 또는 사회 파괴적인, 공동체 파괴적인, 또는 기업 내부의 관계도 너무 기형화시키는, 너무 위계화시키는 어떤 상위 하달 체계에 의해서 모든 걸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다 보면은 기업 내부의 소통 체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왜곡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많이 가져오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현실에서 이제 기업 경영에 새로운 경영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면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하는구나. 그 얘기는 그 이전에는 별로 이걸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거기에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보통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ESG, 이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 또는 사회적인 책임, 기업 내부의 보편 윤리적인 경영, 이런 세 가지 차원이 복합되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좀 해가고 있고, 이것이 강력한 국제 규범이 되고 있고, 이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거의 명확한, 물론 시기에 따라서 이게 부침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지상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후진되는,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이 규범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서바이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ESG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평가 조직이 있고, 대개 이제 주주 운동 일환으로 평가 조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권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경고도 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장려하고, 또는 투자를 맞으면 억제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단히 그 파워가 강력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발전해서 스스로 힘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알려져 있듯이 그 ESG는 뭐 10개의 큰 주제 안에서 35개의 세부 주제가 있고, 각 세부 쟁점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평가하는 방식도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지지 않고 해서 약간 혼선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인 어떤 분류 방식과 평가 체계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지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ESG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 그렇죠? 사회 관계에 대한 책임, 또는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문제. 근데 이 지배 구조라고 하는 용어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함의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협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협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할 때 그냥 생태, 사회, 지배구조라고 얘기하면, 이 지배구조라고 하는 용어가 좀 구시대적인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당사자가 참여해서 협치를 해가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제가 이 ESG 운동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학자로서 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은, 그동안은 기업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이윤 추구 또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성과를 거두었고, 산업사회의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의도치 않게 양산한 파괴적인 경향을 복원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걸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오늘 나중에 발표하실 분들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 폴라니가 얘기한, 맞으면 시장이 그냥 모든 영역에 이게 침투함으로 인해서 삶이 황폐화되고 수단화되는 현상, 이걸 굉장히 경계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잘 알려다시피 하버마스 같은 대철학자는 생활 세계의 식민화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모든 것이 시장 관계로, 상품 논리로 이렇게 환원되어서 이게 검토가 되고 정책화되고 있는 현상, 이걸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건데,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이 파괴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복원하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화두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도생의 참 어려운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최대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사는, 아까 고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더불어 사는 사회, 그것은 넓은 의미의 열려진 공동체를 뜻하는 거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살려가자. 기업이 그런 운동의 앞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많은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고 아직 부족하지만, 또는 때로는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역사적인 대의에 동참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변화를 促진시키는 요인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어찌됐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한편으로는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편으로는 끌어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 ESG를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이게 소통 합리성이라는 약간 좀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기업 중심의 수단 합리성, 목적 합리성,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 있는 패권적이고 세계 지배적인 그런 어떤 합리성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특히 기업에 또는 국가 관료제 안에 강했었는데, 이걸 넘어서는 큰 발전의 화두, 미래의 방향, 이것을 만일 제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통 합리성으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고, 기업도 그 과정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생태 환경에 관심 갖고 또는 사회 공동체의 복원에 관심 갖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소통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경험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제2근대를 이끄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적 위험사회에 민감한 시민입니다. 사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험사회를 극복하고 제2근대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주직원 공생 같은 공생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제 판단에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같은 데서는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주 행동주의와 함께 주주가 물론 기업의 합병이나 병합 이런 데도 관심이 있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상당히 기업을 압박하고 또 기업으로 하여금 좀 더 공생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역할을 주주 또는 주주 단체, 투자 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사실 또 이들이 ESG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그 CEO들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오늘날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 3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하고, 4, 5, 6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시민운동가나 이 사람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발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부분만을 제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찰적 시민이라는 건 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사회학자로서 광범위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3번에 걸쳐서 세계 30대 도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광범위한 서베이를 제가 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조사인데요. 2021년 9월 약 1만 7천 명,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세계 시민 조사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떻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터졌을 때 의료 발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대응합니다. 백신은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바이러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안할 것 같습니까? 해서 1점에서 10점까지 척도를 주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 보고 그래? 우리 미래가 어떨까? 그래서 안전하다, 안전한 쪽으로 할 거고, 불안하다면 불안 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는 과학과 기술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인가요? 아니면은 그 위험을 성찰하는 어떤 시민의 능력이, 성찰적인 시민의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1점에서 10점 척도를 주고 선택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 두 가지 축을 이제 교차시켜 보면 이렇게 미래가 안전하냐 불안하냐, 과학기술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삶의 불확실성을 성찰하는 시민 능력이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한 표 하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고안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컨대 과학기술을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시민의
54%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을 성찰하는 시민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45점, 46%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미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40%가 나오고, 미래는 불안하다 라고 보는 사람은 한 64%가 나옵니다. 이것을 교차시켜 보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위험사회 성찰적 시민, 이 범주가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범주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약 36%가 여기에 속합니다. 2020년 30대 도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놀라웠게도 한국은 위험사회 성찰적 시민의 규모가 36%보다 훨씬 많은 4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민이 제2근대를 이끌고 있는 힘이고, 또 이 시민이 ESG와 같은 것을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이게 자꾸 잘 안 되네요. 시간이. 이게 저는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주주가 특정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그 회사의 임직원, 임원까지를 포함해서 임직원한테 주식으로 이게 나눠줬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소득을 얻었는데, 투자 이익을 얻었는데 나 혼자 갖는 것은 참 옳지 않고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임원이건 아니면 보통 근로자건 똑같은 규모의 주식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떤 참 아름다운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주주와 직원 사이에는 원래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주주가 이렇게 자신의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나눠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측정을 해보았는데, 이 주주와 직원이 공생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대단히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공생 자본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주주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관심이 등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공생 민감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상호 인식을 해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은 공생 자본주의로 가는 어떤 문화가 기업 안에서 형성될 수 있고 사회 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초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업무 성취도가 많은 사람, 사회 경제적인 성공을 다분대로 잘된 사람, 업무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 업무에 만족도가 많은 사람, 상사와 직원과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동료들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공생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간단한 표지만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바깥에서 나오는 주식 증여가 지금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에도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CSR의 경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15가지 항목에 놓고 보면은 그 공생 민감성이 강한 집단이, 적극적인 집단이 소극적인 집단보다도 월등하게 15가지 항목에 이르는 CSR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의미 있게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조사가 사실 그동안에 없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이 빨간불은 상당히 적극적인 공생 민감성이 좀 강한 집단이고,
파란줄은 그렇지 않는 집단인데 모든 항목에 걸쳐서 일관되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기업의 그 ESG 실천과의 연관해서 기업이 물론 앞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업이 스스로 이 파괴된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복원하고 그걸 내부화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앞으로 뭐 기업만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권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위험 파수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항시 기업이면 기업 또는 다른 어떤 요소면 조직이면 조직에서 어떠한 위험이 본의 아니게 이게 파생되고 있는가, 일부러 전가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또 보고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위험 파수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 지금 저도 또 중민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제안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제2근대를 이야기했는데 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2근대 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의 지수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각 차원에 걸쳐서 그 근대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제2근대로 가고 있다고 할 때 제2근대 지수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평가 방식은 기업 단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2근대의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스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제2근대 지수를 만들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하게 위험 사회를 극복하고 제2근대를 이렇게 유치하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핵심은 하여튼 효율 중심의 수단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다차원의 공동체적인 소통 합리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아까 의원님께서 철학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냥 단순한 현상 분석이 아니고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여기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기업은 무엇이며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사회와 소통하고 국제사회와 또 국제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또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이라고 하는 내부 그 문화도 훨씬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 복원의 그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철학적인 이론적인 핵심 개념은 사실은 소통 합리성이다. 그것은 막스 베버가 얘기한 수단 합리성, 목적 합리성과 구별되어지는 훨씬 상위의 발전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컨대 ESG 학회라든지 또는 뭐 기업이라든지 또는 정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제2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학자적인 어떤 소망을 피력하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근대 전환을 위해서 여러 주체들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각자의 역할과 또 제2근대 지수탐구 등 해결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